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답을 구하기도 하고 때론 마음의 위안을 찾기도 하는 시간 마음원 프로젝트. 오늘은 일원 법률사무소 최덕문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이제 우리가 변호사님께서 이제 원불교 학과를 들어가시게 된 계기와 또 변호사가 되시게 된 과정, 어떻게 보면 삶의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요. 그런데 이제 변호사님께서 다문화센터 강의도 나가시고 하시면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신 계기가 있을까요? 네, 이게 우연이라고 하기엔 약간 가장된 우연인데요. 네. 제 선배님 중에 다른 변호사 선배님 중에 한 분이 그 경찰서 유치장에서 어떤 외국인을 만나서 자기가 도와줬는데 그분이 그 한국에 있는 그 외국인들의 단체 대표였더라. 그래서 그분이 계속 그 외국인들을 소개시켜줘서 엄청나게 많은 외국인 사건을 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우연히 제가 익산에 있는 그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에 방문할 일이 있어서 거기 있는 통역 선생님들께 명함을 드리면서 제가 직접 말은 안 통하지만 그리고 그분들도 한국말을 잘 못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 선생님이 중간에서 통역을 해주시면 다리를 놔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다라고 우연을 가장해서 만남을 가졌더니 그때부터는 너무 많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사건을 해결해 드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본격적으로 변호사님께서 만나신 그 경험하신 일들을 통해서 소외된 이웃들이 어떤 어려움을 주로 호소하고 계시는지 또 어떤 해결책들을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변호사님 먼저 첫 번째 사례, 이게 첫 발걸음 같은 건데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다문화 가정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다문화 가정도 물론 특별한 부분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한국인 가정이 갖는 문제랑 비슷한 문제가 늘 있어요. 근데 그 비슷한 문제를 겪었을 때 해결하는 방식이 좀 달라서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을 서로 이해하지 못하면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에게 농담을 건넸는데 그게 그 나라에서는 상처가 돼서 돌아간다든지 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좀 제가 겪으면서 이제 좋은 사례는 저에게 오지 않으니까 안 좋은 사례를 주로 겪으면서 느끼는 게 물론 그 외국인 분들에게도 외국인 이주 여성에게도 잘못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남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싶은 경우가 많았어요. 그 외국인들은 한국에 들어오려면 적어도 큰 마음을 먹고 들어오잖아요. 내가 아무도 없는 타국에 가서 혼자 살아야 되는데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각오를 하고 오실 텐데 그 남편들은 적어도 그 2분의 1, 3분의 1이라도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노력을 하지 않고 네가 한국말 배워야지, 네가 한국 음식 먹어야지,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 라고 하다 보면 갈등이 깊어져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한다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요 문제에 있어서는 이 말이 맞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한국에 왔으면 한국의 문화를 아는 건 좋겠지만 그러면 그거에 대한 노력을 하시는 만큼의 말씀하신 대로 절반이라도 3분의 1이라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혹시 요 어떻게 보면 사례 중에 좀 특정 사례를 좀 하나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다면? 네, 제가 구체적인 실명을 밝히긴 그렇지만 이분은 북한 이탈 주민이셨어요. 그리고 남편하고 처음에 사이좋게 살다가 결국 그 사이가 봉합되지 않아서 서로 이제 부부로서 그만 살자라고 합의 이혼을 하시면서 남편이 그래도 이분에게
집을 한 채 네. 이제 앞으로 여기서 잘 살아라라고 집을 한 채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집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드렸는데 예. 이분이 당장 이 집에서 뭐 딱히 수입이 없고 직장이 없으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예. 그 집을 세를 주고 본인은 좀 더 작은 숙소를 구해서 사셨어요. 예. 네. 그때까지는 별 문제가 없으셨죠. 2년이 네. 지났는데 이제 거기서 숙소에서 나와서 다시 새로운 곳을 구해야 되는 과정에서 그 임대인의 말을 너무 믿어서 임대인이 내가 집을 팔았는데 다음 들어오는 주인이 그 보증금을 줄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받아가세요 라고 하고 전 임대인은 도망가 버리고 어머. 이분은 다음 임대인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전 사람이 다 준다고 나에게 도장까지 찍어주고 본인도 그 자리에서 도장 찍어주셨는데 왜 이제 나에게 달라고 하느냐라고 하시고 예.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모습을 제가 아이고. 보면서 지금도 아직 소송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네.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어머, 이래서 법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나 봐요. 정말 심각한 일이네요. 집 한 채 그러면 지금. 아직 결정이 난 건 아니니까. 예. 네. 그럼 이것도 진짜 이거는 정말 다문화 가정이지만 혹은 뭐 북한 이탈 주민이지만 사회 취약계층이라 하긴 좀 그런데 어려운 부분들 중에 이것도 기억에 남는다 하는 사연 또 하나 있을까요? 네, 뭐 보통 사회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예. 방금 말씀하신 분들 말고도 장애인도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그 장애인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된 계기가 생겼는데 네. 그 아주 나이 드신 부모님, 2남 4녀를 둔 나이 드신 부모님이 계셨어요. 네. 근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좀 잘못돼서 지능이 뭐 한 10살 정도 밖에 안 되는 수준이시고 예. 결혼도 못하고 평생 이제 동네에서 혼자 사셨는데 부모님은 그 아들이 걱정되시니까 그쵸. 미리 돈을 좀 물려주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예. 그 아드님이 혼자 사시니까 누가 주위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네. 다행인 건 그 막내 여동생 아들, 조카가 같은 동네에 살아서 그 편의를 좀 봐드리면서 네. 이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그분 문제는 혼자 사시고 뭐 주변에서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데 그분 명의로 재산이 있으니까 이게 지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카가 삼촌하고 서로 합의해서 조카 명의로 좀 땅을 돌려놓고 지원금을 네. 받자라고 이제 하셨어요. 네. 예. 그때까지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생각보다 두 분이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네. 예. 그걸 나중에 어떻게 알게 됐는지 그 평생 찾아오지도 않던 누이들이 예. 아이고. 네, 찾아와서 이거 빨리 돌려놓으라 라고 하시고 삼촌이 아까 10살밖에 지능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네네. 삼촌을 이렇게 구슬려서 좋은 말로 구슬려서 녹음해가고 변호사 선임하는 그 용지에다가 도장을 찍어가고 그렇게 해서 삼촌 명의로 조카에게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아이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삼촌과 조카가 나란히 저희 사무실에 오셨습니다. 네. 뭐 상담을 하러 두 분이 오시는 건 흔한 일이긴 한데 예. 문제는 이게 소송의 소송인과 피소송. 예. 원고와 피고가 동시에 와서 예. 저에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흔치 않는 일이겠네요. 예, 네. 흔치 않은 일이기도 하고 그냥 그 두 사람의 관계만을 봤을 때는 사실 국가에서 지원금도 좀 받으면서 땅은 또 조카가 잘 관리해주면서 어차피 농사는 조카가 많이 짓고 있었으니까요. 네.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은데 사회적인 문제로는 이게 뭐 장애인에게 나쁜 마음을 먹고 장애인의 재산을 빼돌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네. 하고 해서 이게 도저히 이대로 두는 건 적절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온 가족들을 불러서 제가 잘 설득시켜 가지고요. 네. 이제 그 삼촌 명의로 땅을 다시 돌려놓되 네. 관리를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조카. 성년 후견인 제도라는 게 예. 있어요. 그래서 네. 법원에서 정해주는 후견인이 앞으로 삼촌의 의식주, 뭐 경제적인 문제, 네. 재산을 처분하는 문제까지 다 대신해서 관리해주는 방식으로 예. 해결하셔야 된다라고 해서 뭐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그렇게 한 가정이 잘 해결되는 문제도 예. 있었습니다.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해결이 돼서 다행이네요. 예. 예, 사실 끝까지 가는 경우도 많이 봐서. 예. 참. 그래도 이렇게 오늘 얘기 나눈 분들은
그래도 변호사라는 이렇게 직접 변호사분을 법적으로 찾아뵙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적극성을 발휘를 못하는 분들도 또 상당히 있어요. 그냥 아우 망했네, 그 돈 다 떼웠네, 내 탓이지 뭐, 내 모조리 같은 내 탓이지 뭐, 이렇게 자신을 탐해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조금 말을 덧붙이자면, 예.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님들을 찾아뵙는다라는 그런 용기도 용기지만, 네. 경제적인 사정, 뭐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시는 분들. 예. 많은 것 같거든요. 그쵸. 그래서 예. 뭐 앞서 이제 말씀해주셨던 사례들도 그렇고 우리가 네. 피해를 당하기 전에 미연에 좀 방지를 하는 게 예방을 하는 게 좀 예.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을 우리가 특별히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그게 사실 좀 어려운 답인데 예. 도장 찍기 전에 변호사를 만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예. 변호사 문턱이 높다고 생각하셨는데요. 예. 일단은 제일 쉬운 곳은 법률구조공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국가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곳인데 네. 그곳은 정말 내가 객관적으로 어렵다는 걸 좀 증빙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더라고 해도 법원에 가도 무료 법률 상담이 있고 예. 그다음에 경찰서에 가도 무료 법률 상담이 있고요. 그냥 그것도 어렵다면 아무 보이는 간판 변호사 사무실, 뭐 법무사 사무실에 들어가서 상담을 좀 받고 싶다고 하면 뭐 충분히 예. 뭐 아주 긴 시간은 아니지만 간단히는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예. 용기를 내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도장을 찍기 전에 네.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도장을 찍고 나면 네. 다시 되돌리기가 쉽지 않으니까. 예. 네. 이건 저부터도 사실 좀 많이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니 없어요. 앞으로 있을까봐 급하잖아요. 네. 이렇게 성격이 급하니까 네. 꼼꼼하게 생각해 보기 전에 도장 찍고 나중에 찾아뵈면 큰일 나니까. 그렇죠. 연아 씨는 혹시 뭐 법적인 문제로 좀 뭐 소송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머리를 좀 속을 썩였던 기억이 그게 있어요? 그렇게 궁금합니까?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어요. 네. 예. 아니 뭐 궁금하다기보다 아니, 없어요. 뭔가 있는 듯한 뉘앙스를 방금 좀 풍기셨던 것 같아서. 왜냐하면 네. 제가 부동산 공부를 좀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많이 법률 쪽에 이런 문제랑 다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라 해서 살짝 좀 관심이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네. 근데 뭐 아직까지 도장 찍을 일은 없고요. 네. 예, 명심하겠습니다. 도장 찍기 전에 변호사를 찾아가야 한다. 네. 도장 찍기 전에 네. 이제 미리 좀 알아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 관련된 사례 있을까요? 네, 제가 최근에 이제 결론이 난 사건인데요. 아, 네. 이 가맹 본점하고 가맹 점주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약간 슬픈 사연이 좀 있으니까 손수건을 좀 준비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손수건까지요. 네. 없는 20대 후반에 이제 새로 막 결혼한 새댁이 뭔가를 해보고 싶어서 네. 가맹점에 계약을 했습니다. 음식점 가맹점이었고요. 네. 처음에 계약서 5천만 원을 쓰고 2천만 원을 냈더니 이제 번듯하게 가게를 차려줬죠. 그래서 딱 입점해서 뭔가 시작을 해보려고 했더니 밖은 번듯한데 안에 내용물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도 이미 계약을 해서 월세는 나가고 있고 예. 한다고 광고는 했고 어떻게든지 해내야 되니까 네. 열심히 일을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예. 이게 마음대로 처음에는 장사가 잘 되다가 네. 그게 사람 마음같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든지 내가 이거 하기로 했던 일이니까 살려보려고 뭐 6개월, 1년 동안 적자가 나는 걸 감수하면서 혼자 그 몸을 갈아 넣었다고 하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 막 다 해결하면서 너무 열심히 살았어요. 그랬는데 결국 모아놨던 돈도 다 떨어졌고 네. 처음에 보증금 냈던 것도 월세를 못 내서 다 없어졌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는 나 이거 더 이상 못하겠다 라고 하고 가맹본부하고 해지를 하고 네. 이제 계약대로 이거 물건도 다 빼고 집에 갔는데 병이 생겼어요. 뇌출혈이 생겨서 어머나. 쓰러져서 너무 본인이 고생을 이제 많이 하셨어요. 예, 그러셨나 봐요. 예. 그래서 병원에 가 있는 동안 가맹본부에서 처음에 5천만 원 계약을 했는데 2천만 원만 줬으니까 3천만 원을 달라고 소송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없는 동안 뭐 가족이 누가 이 법원 서류를 받았는데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소송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대응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더니 네. 3천만 원을 주라는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도 가족들은 몰랐는데 네. 돈을 안 주니까 이제 집에 있는 집기를 법원에서 압류하러 오니까 그제서야 알고 저에게 상담을 하러 오셨어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근데 다행히 그때는 좀 이 건강이 좋아지셔서 어머니와 그 환자분 머리 수술을 하셔야 돼서 머리를 다 깎고 오셨어요, 사무실에. 그 환자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찾아드리겠다라고 해서, 원래는 나이가 어리면 파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몸이 건강이 안 좋으시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법원에 사정사정을 해서 파산 신청을 하면 받아들여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젊으심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파산 신청을 해서 다행히 파산 결정이 났고요. 이제 그동안 보험회사에서 받았던 보험금 중에 수술비와 생활비로 쓰지 않은 돈 뭐 한 300~4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어서 그 돈만 갚고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이제 정리가 되었는데, 처음에 들뜬 마음에 이제 뭔가 창업을 해보고 싶다는 욕심에 그 계약 내용을 잘 읽어보지 않고 도장을 찍었다가 2년간 그 고생을 하고 병을 얻었던 분이 그래도 이제는 안정된 삶을, 건강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좀 드려봤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리고 젊은 나이에 뇌출혈이 다 왔을까 싶어요. 근데 좀 일단 그 첫 시작부터 좀 안타까운 게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알맹이는 조금 그랬다는 것도 좀 납득이 안 되고, 가맹주라 그러네요. 가맹본부와 본부. 가맹점으로 부르시는 게 본부. 좋습니다. 어딘지 좀 알면 제가 앞으로는 그 집은 안 가는 걸로. 저도 안 갈 것 같아요. 그 사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난 건데, 요즘에 보이스피싱 워낙 좀 많잖아요. 저는 어느 순간 이제 보이스피싱이 많이 알게 되면서 보이스피싱 그 사례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도 계속해서 당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들었거든요. 보이스피싱 관련된 사례, 최근 사례 혹시 있을까요? 네, 좀 황당한 이야기지만 얼마 전에 저희 동료 변호사님이 보이스피싱에 당하실 뻔했습니다. 변호사님인데? 변호사도 당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네. 뭐야. 제가 통화 내용을 옆에서 들어보니까 말씀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메모를 일단 해서 그 전화 끊고 저랑 잠깐 얘기 좀 하시죠 라고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그 전화를 끊고 저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서울 뭐 중앙검찰청에서 자기한테 전화가 왔는데 무엇을 어떻게 한다라고 하셔서, 변호사님 그거 우리 맨날 법률신문에서 보는 얘기잖아요 라고 했더니, 아 그렇구나, 이제서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놀라셨는지 자기 그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가셔서 저녁에 비밀번호를 다 오후에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조심해도 그 사람들이 뭔가 딱 포인트를 집어서 얘기하면 변호사도 속아 넘어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만약에 이 부분을 조심하고 예방하고 싶으시다고 하면 본인이 직접 다시 전화해서 확인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서 결정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사람들의 그 감언이설에 속아서 넘어가면 본인은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꼭 중요한 건 그 걸려온 전화에서 해결하지 말고 그 사람의 연락처를 받아서 내가 다시 전화를 꼭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결정하기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는 변호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하고 상의해서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혼자 결정하시는 건 너무 위험해요. 저는 저도 한번 전화가 왔었고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가 갔었는데, 저한테 온 건 크게 그렇게 뭐랄까요, 그냥 저는 알았어요 바로. 그래서 뭐 제 통장이 어디 범죄에 연루가 돼서 사용이 됐다. 그러니까 뭐 통장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뭐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뭐 지금 상황이 이러하니 전화로 조사를 하자. 통장 비밀번호 알려달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래서 제가 전 사실 주변에 아는 변호사분이 안 계시거든요. 제 변호사랑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보고 연락을 드려도 되겠냐. 변호사 아는 분이 계세요? 갑자기 말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그랬더니 그러면 알아보시고요. 예, 연락 주세요. 그래서 연락처 좀 알려달라 하는 중에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번호 남아 있잖아요. 근데 다시 걸 용기는 안 나더라고요. 저도 사실 알긴 알았지만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게 맞는지 싶기도 했었고, 왜냐하면 좀 그쪽에서 화가 나면 저한테 해코지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요즘은 뭐 주소도 다 알 수도 있으니까 저처럼 이렇게 대응하는 게 괜찮은 방법인가요?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거의 모범 답안에 가까우십니다. 네. 확인하고 바로 끊으시면 되고요. 예. 그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네, 특히나 지금 피해를 안 당하셨지만 피해를 당하신 분들도 제가 말씀을 들어보면 처음에 사건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복수하겠다는 마음이 더 크거든요. 내가 그놈들을 잡아서 어떻게 해야지 하는 마음이 더 큰데, 사건을 당한 당사자는 자책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큽니다. 내가 바보같이 왜 그랬을까? 내가 죽어야지. 내가 없어지면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복수보다는 만약에 주변에 피해 당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을 도와드리는 게, 그분에게 마음을 안정을 드리는 게 최선이고요. 그건 한참 시간이 지난 이후고, 만약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한 직후라면 금융기관에 전화를 해서 인출하지 않도록 조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서는 그 경찰서에 가서 뭐 사건 접수가 되어 있다는 그 뭐 서류를 하나 받아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이를 간격을 최소화하면서 금융기관에 전화하면서 뛰어가고 경찰서에 전화하면서 뛰어가서 일단 피해를 확산되지 않게 방지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이제 그 시점이 만약에 지났다면 복수보다는 그 피해자의 마음을 다독여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대응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잡아 뭐 하겠습니까? 이런 사례들을 또 변호사님으로서 직접 뭐 만난다기보다 인간으로서 겪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교무님으로서 이런 사연들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과연 이렇게 대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본인이 마음 먹기에 달렸습니다. 본인이 거기서 나쁜 마음을 먹고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면 이미 벌어진 일이 다시 좋아지는 일은 없거든요. 그러나 거기에서 본인이 그래도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게 말은 쉽지만 사실 현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뭐 내 자신을 위해서 뭐 기도를 한다거나 내 자신의 마음의 힘을 쌓기 위해서 평소에 노력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물론 주변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 은근 많아요. 어르신들을 상대로 이렇게 범죄에 끌려 들어가가지고 1,000만 원씩 날리고 그냥 내 탓이야 하시는 분들 많아요. 물론 뭐 우리 사회에 더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겠지만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이제 이야기 나눈 사례들을 겪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제 변호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원 프로젝트, 오늘은 최덕문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